자, 이번에 읽을 거는 이제 양인 농민의 처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사의 이제 기충 구성원이었던 양인은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에 예속되었고 신분적으로 양반층의 지배를 받았다. 그 양인층에서는 상인과 공장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이제 직접 농경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었다. 자, 조선 초기의 농민은 농업 기술의 개량으로 생산력 발달에 바탕을 하여 그 이전에 비해 그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 생산력 발전은 이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이 됐죠.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 후기 때 이제 원나라 침입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인제 그 의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이제 하면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또 인구가 또 증가되니까 또 농업 기술이 발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이 농업 생산의 증가가 계속 조선 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각종 비료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지적의 회복이 빨라져 평전은 물론 산전에서도 후한 농법을 극복하여 연작상경이 가능했다. 그 연작상경에는 해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거죠. 이 연작상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12법이 발달돼야 돼. 예. 그래 갖고 인제 고려 후기 때부터 연작상경이 이제 시작돼서 이 조선 시대 때 인제 연작상경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영작상경이 가능해지면서 잉여 생산물들이 인제 많아지게 되고 잉여 생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15 세기 이제 말부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장시들이 쪼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양법이 정착돼 있고요. 그 재현이나 이 보등 수의시설이 확충되면서 품종 개혁도 진전되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양법은 고려 후기 때 인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수의시설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인제 한 거야. 여기는 경상도 이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양법이 널리 보급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후기 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일부 지역에서 인제 관련된 내용들은 은 얘기한 것 같아요. 재원과 이제 보라는 건 뭐냐? 이 재원이라는 것은 강 상류에 막아 가지고 쓴 댐을 얘기하고요. 보라는 것은 강하류의 그 저수지 인제 같은 데서 막아서 인제 쓴 것이요. 강하류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쓰는 이제 수의 시설이고, 여기 이제 재원 같은 강 상류를 막아 가지고 그 만든 건데 규모가 재원이 더 커요.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제 국가가 이걸 관리하기 재원 졸목이라는 이제 뭐냐면 그 법령도 공포하고 재원사라고 해서 특별한 간청을 줘요. 그래서 재원을 만들 때는 주로 국가 중심으로 만들고요.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세기 때 상인들이 인제 뭐 강낭농법을 이제 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인제 만들어졌던 건데, 이 보는 하류를 막기 때문에 규모가 좀 적거든요. 그다음에 저수지 조그마한 것들 만들기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인제 이 보는 양반 살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16 세기 때 널리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인제 이렇게 수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이양법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고려 말부터 조선 때까지 계속 이런 농업기술 발달이 있잖아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수리시설 발달도 있고 강낭농법 도입도 있어요. 이 강낭농법이 이제 수의적을 바탕으로 인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양법이죠.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것이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이제 사대부들이 인제 그걸 주도를 했거든요. 강낭농법은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인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의전을 바탕으로 한 이제 수전농법 있죠. 이양법 같은 수전농법이 맞지가 않아. 우리가 인제 강우량은 많지만 강우량이 전반적으로 고루하게 고루 이제 분포된 게 아니잖아요. 여름 때만 인제 집중적으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물을 가다 놓는 이제 수의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수의 시설이 인제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지가 높기 때문에 용골차 같은 이제 수차들을 이용하지 못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차 이용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차 좀 하다가 포기했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 그래 갖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의전에 의존해서 인제 하기 때문에 이 물을 한 곳에 가다 놓고 이제 수의전에 인제 수의시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용하는 수의전 발달이 인제 필요한 건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리 농법보다는 한전 농법이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항법 같은 수전 농법들이 그 행해지고 수의시설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 이제 국가나 그 당시 이제 사대부리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학문에서 배운 그 배경이 됐던 그런 수리전을 어떻게 하든 배우려고 했고 널리 보급하려는 그 결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 인제 얘기했어? 이 자 이로써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달하였으니 이건 조선 왕조의 건국의 경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같은 양인 농민이라도 그 안에 여러 층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그 상층 중소 지주로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타인에게 대여 병작제를 경영했고 사회층은 양반 하층과 연결됐다. 그래서 이들이 인제 성장해서 15 세기 들어와서 양반 쪽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병작제라고 좀 얘기하지만 요거는 앞에서 해 준 조선 한국 통로는 이 정치사는 좀 잘 돼 있는데 이 경제사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하거든요. 병작제는 이 부수적인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주로 인제 뭐냐면 작계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았고 대다수 농민 자영농민이나 전원이었다. 자영농민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 가족의 노동력을 이제 이용하여 경작했으며 형편이 나은 이들은 약간의 노빌 소유거나 통사를 받은 고금을 써서 농경을 보조하기도 했다 하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조선 전기 때는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제 뭐 세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조선시대 때 세금제도는 조용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볼 것은 조예요, 조. 먼저 조를 보고 전세죠. 그다음에 뒤에 조는 이 공납물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걸 볼 텐데 너무 내용이 어 간략돼 있어. 이 공문하고 이렇게 간략돼 있고 그래서 인제 뒤에 인제 용이 있죠. 부역제도. 이건 요역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조용조를 좀 볼게요. 그 군역은 인제 이미 했고 여기에서는 노동력 동안 용을 이제 요역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세 보고 그다음에 공납 보고 요역을 인제 이렇게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볼 게 전세인데 자 요 내용이 너무 간략해. 너무 간략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인제 그 내용을 다른 책에서 인제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요거 공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인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공법 관련된 내용을.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종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예, 공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공법은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제 농사 형편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서 세액의 차등을 주는 연분 9등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 토지 측량 방법도 수정이척법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경보법을 잠깐 실시했어요. 잠깐 이 결부하고 경보의 차이점을 인제 먼저 설명했는데 결부는 토지 생산량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경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절대 면적을 이제 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인제 조선 그 삼국시대 때는 결부의 의미가 경무에 가까웠거든요, 절대 면적.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 오면서 토지 비옥도에 인제가 올라가면서 결부가 토지 생산량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 고려 후기 때 중후기 때부터 결부제를 실시했다가 잠깐 조선 초기 때 경무제를 실시했다가 다시 공법이 실시되면서 결부제로 실시되죠.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요걸 표를 이제 보고 이제 좀 설명하는데 자 정근대 시대의 지세제도 인제 좀 볼게요. 예. 제가 인제 요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물부터 해서 조선 후기 때까지 이제 그 토지 산출 방법을 보면 일단 두 가지 기준을 봐요, 토지 지세를 거둘 때. 토지 등급하고요. 그다음 풍년을 반영해.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급을 인제 보는 게 전분 6등법이고 이게 연분 9등법이 아니에요. 예 공법의 기준을 보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는 거. 그다음 결부의 부과 기준을 볼게요. 자 결부지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절대 면적의 의미에서 그 사용됐죠. 이거 그 앞에서 얘기한 이게 무슨 법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경무법. 경무법의 의미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했죠, 결부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나 이때 결부라는 의미는 절대 면적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고려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결부의 의미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야, 생산량. 그래서 인제 절대 면적의 의미의 결부는 동족이세요. 동족이세는 뭐냐면 같은 일결이면 같은 일결이라도 세금이 달라. 왜냐면 세 병적은 이제 똑같지만 비옥도가 상중하로 나누기 때문에 동족 이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옥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뭐 산중하로 나눴다 해도 실제로 하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세금을 걷게 했거든요. 하여튼 동족 이세는 일결은 같은 면적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세금을 이제 상중하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급도 이 상품으로 나눴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에는 토지 비옥도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주로 인제 인정,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더 중요시했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는 부가적인 거야. 이거 토지 비옥도가 낮았기 때문에 주로 인제 절대 면적만 나누고 부수적으로 이제 비옥도를 가지고 따진 거야. 예. 이렇게 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이게 인제 조선 고려 후기 때부터 바뀌어지거든요. 고려 중후기 때부터. 얘는 일결의 의미가 이제 생산량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이적 동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결도 인제 똑같은 일결에 대해서 다 넓이가 인제 하는 게 아니라 비옥도에 대해서 따라서 일결이 달라져.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토지는 비옥도가 높은 토지 일결의 크기가 절대 면적이 적고요. 대신에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는 일결의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하기 때문에 일결에 따라서 이제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비옥도에 따라 토지 면적이 이제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결이 나면 무조건 동세요. 그래서 작은 토지나 큰 토지나 같은 일결이면 이미 비옥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동세가 됐다. 이거는 이 비옥도의 차이가 더 커지면서 비옥도가 이제 부가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기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적 동세가 됐다. 그래서 이 비옥도 자체가 일결을 인제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은 일결이면 동세를 맺었다. 이적 동세로 바뀌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별 부과 기준이 있고 토지의 등급을 좀 볼게요. 토지의 등급은 여기 보시면 공법 이전까지는 3 개로 나눴어. 상중하. 아. 근데 대개 보면 하가 많아요, 하. 예. 비옥도가 거의 낮았기 때문에 하품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가지고 세금을 잘 매기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인제 하급이고 주요 인제 좌우되는 거는 이 풍령령 방향이야, 풍령. 그래 갖고 풍령을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답번 손실을 했다. 그래서 이 답번 손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예. 이건 나중에 읽으면서 이제 할 텐데 특히 이제 뭐 전주답헌이나 간답헌 등 할 때도 이 답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뇌물도 있고 뭐 행포도 많고 등등 해 가지고 이 답헌 손실법을 좀 문제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걸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공법이 만들어진 거야, 공법. 그래서 공법 같은 게 상당한 정밀한 기준을 가지고 토지 등급도 인제 6 등급으로 나누고 육품으로 나누죠. 그다음에 답헌 손실도 해서 추구기가 발견됐어요, 추구기가. 추구기를 기준으로 해서 9 등급을 만들고 그리고 일부 인제 답헌 손실을 반영하고 원래는 이 공법에서는 답헌 손실을 빼는 게 공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빠졌지만 공법도 이제 대동법처럼 어 몇십 년 동안 실시돼요.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답헌 손실이 더 들어가게 돼요. 원래 빠져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일부 반영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측정 방법이 인제 수중이처법에서 양적 동일법으로 이제 바뀌죠, 호정 때.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근데 이제 이 답헌 손실 이렇게 있고 인제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때 바뀌어져. 조선 후기 때 측정 방법으로서는 양적 동일법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인제 그 토지 비옥도 관련된 것은 이렇게 바뀌고 이게 호정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 답헌 손실로 관련해서 연분 구등법을 실시했잖아요. 이게 인제 복잡해. 측량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제 전쟁 과정에서 하향 평준화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안 되겠다. 최하급이었던 2 결에서 4 결까지 이렇게 인제 적용되죠. 그러면서 인제 영정법으로 인제 고착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답헌 손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 비총제로 해 가지고 영정법 체제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총액체제로 전환됐는데 답헌 손실법이 인제 영정법까지 계속 갔다가 비총제 때 인제 없어지고 총액체제로 바뀌죠.
이 비총재 부분에서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비총재 부분은. 예. 그래서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공법은 앞에서 이제 풍년하고 토지 등급 중에 토지 등급은 어차피 그 뭐냐 상중하 중에 하니까 그 의미는 없고요. 예. 그 풍년의 인제 적극적인 문제 풍년에 발생했던 답헌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연분 구등법을 만들었고 요때 그 당시 이제 비옥도를 다시 계산한 유품을 만들었다. 어 그래서 연분 구등, 전분 유품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답헌 손실을 원래 없애게 됐는데 일부 반영이 됐고 결국에는 이걸 명문화됐죠. 그래서 일부 들어갔다. 그리고 인제 나중에 연봉구독부 계산이 힘들고 전쟁 와중에 또 비용대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하 등급이 인제 뭐냐면 그 적용돼서 영정법을 인제 했고요. 그 영정법 안에는 답헌 손실을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비총제를 실시해서 총액제로 전환됐다. 요 내용이 인제 있는데 요 비총제 부분은 조선 후기 때 부분이니까 요때 좀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자, 어디까지 읽었어? 네, 여기까지 읽었네요. 자, 토지 측량 방법으로 이제 수동 이첩법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때 경무법을 폐지하고 다시 고려 후기 때 결부제도를 하론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공법의 실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답헌손실법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 답헌손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비옥도하고 풍년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비옥도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풍년의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다폰손실법이 인제 이렇게 인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폰손실법은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보고 홍련일 경우에 1 결마다 30두씩 부과했던 지세를 손실에 비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다폰손실법이에요. 근데 홍련에 의한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폰손실하는 간원마다 손실 공제 비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잣대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폰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앞에서 전주가 하는 전주다폰이 있고 이 사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하는 간다폰이 있어.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전주다편이었다가 나중에 간다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제 간다편이 인제 주로 했다. 나중에 뭐 태종 이후부터가 세종 이후부터 인제 그렇게 바뀌었던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태종 이후부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도 간다편이고 징수는 인제 다폰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뭐 관리가 가서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하고 다폰은 더 분리돼서 인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배경이고 이 답헌손실법 문제점. 두 번째로는 둘째로는 14세기 15세기 때 연장상급 신시 그다음에 농사 기술의 발전 등 생산력 증대에 따라서 중앙 재정은 이걸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공법 실시 배경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공법의 실시로 인해서 일시로 농민의 부담이 감소되고 객관적인 전세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관리비 중간 착복이 많아졌고 어차피 이게 간단하면 누구나 인제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 방식이 복잡하면 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던 거죠. 관리들이 돈을 받고 인제 지급부터 받고 그 조작을 하거나 외압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또 이제 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토지 등급 방식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힘이 있는 지주와 관료들의 결탁으로 지주의 토지는 비옥하더라도 오죽 등급을 매겨지고 농민의 매만한 토지는 실제로 높게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자, 농사 형편에 고려해서 세액을 조정하는 다폰 손실 잔존의 엄격함의 정액세제의 다른 모습이다. 그 엄격해서 말하면 이제 뭐냐면 공법은 정액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일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답헌 손실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결국에 건국대전에서도 이 명문화돼요, 답헌 손실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한 풍류의 등급을 매기는 연분법도 읍 또한 면을 단위로 해서 기름진 토지와 대규모 소유한 토지에는 매우 유리했지만 상당은 이제 메마른 토지를 소유하는 농민들에게 제의를 입었다고 해도 세금을 면제받기 어려웠다. 자, 조선 후기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있었고 인조 때 염등 구등법을 개선해서 영정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요 풍년에서 염분 구등법이 인제 뭐냐면 영정법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비옥도 같은 경우에는 재는 방법이 바뀌었죠. 수등이첩법이 양적 동일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호종 때 바뀐 거야. 그래서 같이 바뀐 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한국 통론에 보면 요게 다 인조 때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인조 때고 이건 호종 때고 인조 때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야. 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고 호종 때 정식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호종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 마치 시범적으로 실시한 인조 때 마치 그 뭐냐면 양적 동일법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게 제도화되고 정착된 그 공식화된 건 호정 때고 인조 때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영정법 관련된 내용인데 영정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양난 이후의 토지 항파에 의해서 토지의 비옥도가 하향 평준화, 절차의 복잡성에 의해서 관리의 이제 중간 착국 방지, 지위 존호제 확대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양반 관료대 압력 등에서 결국에는 1교당 최하 등급인 4두씩 징수하죠. 4두에서 6두.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4두 또는 6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홍련시는 해당 지역의 수령이 제외하면서 중앙의 경차관을 파견해서 답헌 손실을 하는 방식으로 감면한 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양반지주에게 유리해져.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뒤에 이제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또 읽어보기로 하죠. 이 부분은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또 읽어서 인제 요 부분을 좀 보충해 가지고 또 볼게요. 여기 296 페이지. 예. 여기인가? 어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예. 자 요거 이제 두 분 앞에서 간다펑하고 전주다펑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펀 손실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다펀 손실은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을 보고 세금 액수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구체의 절차를 보면 다펀은 공전에선 각 주의 수령이 심사하여 감사가 보내는 감사가 보관하며 감사가 윤씨로 이제 간원을 보내서 재심하고 다시 감사 수령관이 친히 심사하고 다펀을 부실한 자를 처벌했다. 쉽게 말하면 이 간다펀했다 보시면 돼. 간에서 이제 주도했고 당연한 거죠. 공전이니까. 이제 사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전주가 인제 뭐냐면 판단해서 조를 거두고 그 답헌도 수수했어요. 이걸 이제 전주답헌이라고 해. 전주답헌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또 그 징수도 전주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많았어. 이 답헌 과정에서 전주답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간에서 해야 된다. 간답헌을 해야 된다. 전주답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간답헌하고 전주답헌이 있는데 처음에 전주답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간답헌으로 정착이 돼요. 이거 세금 징수는 대신에 전주가 걷고 답헌 과정만 간에 인제 개입을 하게 되죠. 예. 요렇게 인제 있는데 이게 인제 언제 때냐면 왔다 갔다 하다가 태종 17년 때 이게 인제 뭐냐면 간다포로 했다가 요게 인제 자 전주다포로 환원됐다가 세종 5년 때 간다포 제도적인 정착을 돼요. 이것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근데 세종 원년이면 실제로 인제 태종이 집권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세종 원년은 누가 집권했던 거죠? 세종 4년까지는 태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때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 간다포는 정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다편이 계속 암란일이 지속됐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뭐냐면 그 전주다포가 간다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세종 때 전후해 갖고 간다포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은 인제 답헌 손실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간답헌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을 볼게요. 세종 때 확립된 답헌 송실 방식. 예 간답헌이죠. 각 군의 수령이 각기 관내 작항을 답법하여서 그 당시 그 내용을 관찰사에 공유하고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해마다 경찰관을 파견해서 조사하죠. 자 경찰관의 역할은 각 수령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답헌 손실이 있어서 불공정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관 제도는 권력 실효성이 없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관이 내려오면 지금도 있지만 장학사 내고 뭐 하면 뭐 접대도 많이 하잖아요. 수령이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접대했고 이를 처리하는데 공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수령한테 막대한 비용을 받 그 접대를 받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하여튼 답헌 손실의 1차 책임은 수령이었다. 답헌의 1차 책임자를 수령을 한 것은 수령을 통해 농민들 보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인제 수령이 가난한 모든 전답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렴한 재리 사족들을 위관으로 실질적인 실무적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위관을 임명해서 실무 책임자를 맡겼다. 그러나 인제 사족들은 위관에 나가길 피했고 나간다 해도 일일이 농민 상대하지 않았다. 다 이게 일이잖아. 그래서 실제 답헌은
위관은 그냥 뭐냐면 형식적 이름만 걸어 놓고 그 실제 실무자들은 향리나 토, 이섭외 등에서 행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간답헌 과정에서 경차관, 얘가 감독관이고 그다음에 수령이 총책임자고 위관이 실무 책임자인데 얘들은 이제 그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제 얘들은 얘들이라는 거야. 향리, 토, 이섭애들이 행해졌다. 그래서 답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다. 손실의 상정이 위관의 자의적인 심중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지 농민들은 또 위관의 대접비를 이제 많이 뒀고 그리고 손실의 상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예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실무자급이었던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죠. 그래서 토, 황리 등이 지역 세력들의 청탁과 뇌물을 받고 세력가의 토지는 손실 처리를 많이 해주고 반대로 이제 농민들의 토지는 손실 처리를 적게 해줬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뭐냐 그 간답헌 아래에서의 이제 태종 때 정착한 간답헌 아래에서의 이런 이제 답헌 손실이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걸 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실시한 것이 공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공법은 중국 하왕조 때 실시된 전설적인 제도예요. 그 여러 해 동안 이제 토지 생산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10분의 1 종에 해당하는 일정한 액수를 가하는 정액 세법이었다. 이 세종은 답헌 손실 과정에서 간원의 부정행위를 이제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정률사제의 이제 답헌 손실법을 폐지하고 정액세제인 공법을 실시할 지세를 공정하게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발전을 통한 형성된 또 생산력 정비로 면리제 조직을 통해서 중앙정부 제재가 흡수됐다. 앞에서 말했죠. 고려기 때부터 조선 전기 때까지 농업 생산을 올려갔잖아요. 근데 이 농업 생산 형성 그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요. 아 저 같이 잠깐 아시아 게임 보고 있었다가 잠깐 눈길이 그쪽 하다가 이 갑자기 또 헷갈렸어. 자 다시 읽을게요. 자 그리고 농업 생산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생산을 정비된 면리제를 두기 위해서 그 노 중앙 정부의 재정을 흡수했는데 이건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공법의 그 시 배경 중에 두 번째 요인이죠. 예. 자 하여튼 세조 9 년에 당하간의 과거 시험 문제에서 답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했으며 세종 12 년에 전국적인 여론 수집을 했다. 그래서 이 공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전국적인 여론 수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정책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 년에 공법 상종소가 설치되고요. 여러 시안을 검토한 후에 세조 26 년에 공법 실시한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이 공법의 여러 시안과 시행 과정들을 그 국정 칠자지도에서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세종은 공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정의 신하와 촌민의 이익까지 공법의 참부를 물어봤다. 이제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거죠. 어. 그래서 세종이 이제 소통의 왕이라고 이제 알려진 거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공법의 시행을 찬성한 자가 간민 98,657명이고 반대한 자가 간민 74,149명인데 그 가운데 토지 생산의 상당히 높은 창성포가 절대 우세했지만 반면에 한길, 평안, 양도에 경우 반대자가 절대 우세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초창기 때 공법 시행은 경무법을 기준으로 한 거야. 경무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조선 초기 때 실시됐던 제도잖아요. 토지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갖고 세금을 걷는데 당연히 비옥도가 떨어진데 토지가 많은 그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 부담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비옥도는 높지만 절대 토지 면적을 적게 갖고 있는 하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인제 이게 실시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무법 대신에 이제 실제 학종 그 공법은 경무법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결부제도 기준해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시안과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예. 그때 인제 여론조사한 한 공법 내용 그러니까 경무법을 기준으로 한 내용은 나중에 확정된 공법이 아니고 요 확정된 공법은 결부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 시안 중에 하나였다. 자 이 시안 내용 중에 징수 기준은 생산량 결부제가 아니라 절대 면적이 있던 경무법 실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생산량이 낮은 한길도와 평안도와 반대가 많았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후 여러 차례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세종 26 년에 연봉구능법, 전본육등법을 골자로 한 공법을 발표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이 공법이 발표했다고 갑자기 실시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제 실시했어. 이것도 이제 대동법 실시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보통 40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에 이 완성된 게 성종대예요. 예. 그래서 원래 공법에서는 답헌손씨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답헌손씨 계속 살아남았죠. 결국에 성종 때 그 건국대중 호조에 이 답헌손씨를 그냥 명문화시켜 놔요. 그래서 원래 취지와 달리 이 성종 때 그 공법은 완성된 공법은 그 답헌손실이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특징들을 좀 볼게요. 첫째로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잠깐 실시했던 경무법을 폐지하고 예전 고려 중기 때부터 쭉 했던 결부제를 한원했다. 어. 그리고 이제 둘째는 양전의 기준이 종래 수등이청 지척에서 수등이청 주척으로 바뀌었다. 지척은 뭐냐면 이건 수등이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를 달리해 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6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는 자 3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척이라는 건 뭐냐면 얼음 그 뭐냐 빻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얼음의 빻 그 손가락 길이 있잖아요. 손가락 길이를 가지고 손가락 그러니까 검지하고 엄지인가? 엄지인가 하여튼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에 그런 길이를 가지고 쟀어. 이 지척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준이 모호하죠. 사람마다 이게 뭐냐면 엄지하고 그 검지 두 번째와 첫 번째 그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척을 했어요. 주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의 그 자를 의미하는데 이 주나라 자를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음악을 이제 많은 포준어를 음악을 인제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악을 강조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박영호 학은 주나라 음악을 이제 재현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표준음을 만들기 위해선 주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주축을 만들고 그걸 표준을 만들어 갖고 그 음악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 주축을 음악의 표준음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미터법처럼 이게 토지를 측정하는 이제 자도 또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수정이처법을 해서 수정이법 주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때 인제 자를 몇 개 사용했냐 보통 전분 육등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 자를 쓴 거죠. 그래서 1 등급 자는 재고 2 등급은 2 등급 자 재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다. 1 등급 자는 인제 대개 보면 좀 길이가 짧죠. 2 등급 자는 좀 길고 3 등급 자는 더 길고 그래서 1 등급 자하고 그다음에 6 등급 자 간의 길이가 4 배나 돼. 6 배인가 4 배인가 6 배가 돼요. 자의 길이가 이제 달리해 가지고 등급을 달리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수동이처법이죠. 자 그래서 농민의 손마디 길이가 아니라 주척을 가지고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길이가 아니라 그 사이가 아니라 주척을 사용했고 예전에 그 농민의 손마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다. 반면에 주척은 그 당시에 아학 정비 과정에서 기준어민 항종율관을 기준으로 해 갖고 포준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준하나 그다음 그 주척을 만들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측정을 할 수 있다. 포준업도 정하고 그다음 토지 측량에도 이 주척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세 번째 내용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6등으로 나누고 전분 6등법 한 해 농사 그 형편을 위해서 9등으로 나눈다. 연분 9등법을 했죠. 그래서 인제 공법 실시와 함께 전분 6등은 새로운 주척 양정척으로 해서 양전 사업도 같이 했다. 어 그래서 이제 자를 재는 것은 이제 내용이 있죠. 6등급을 자를 이제 달리해 갖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각자 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 이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앞에서 했던 얘기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감면 구정이 있어요. 진앙전이나 재상전 같은 군면이 있어. 그러니까 항무지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풍 이게 뭐 가뭄이라든지 그 가뭄하고 뭐죠? 예. 가뭄이나 그 태풍 같은 걸로 해 갖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 논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면 구조를 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규정돼 있는데 요거는 인제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이제 관련된 사료가 세종 때 공법 실시된 관련된 사료가 니베르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옛날에 토지를 맡기고 토지를 분배했던 제도를 본떠 먼저 여러 도의 토지 분급을 3등급으로 정했다.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등하고 경기, 강원, 충청을 3등하고 그다음에 한길도, 평안도가 하등을 했는데
요걸 다시 이제 근거로 해서 지역마다 또 3 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총 9 등급을 나눈 거죠. 그래서 각도의 등급과 토지 풍수의 등급을 따서 수량을 정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 10분의 1은 방법과 비슷하게 조선의 개국 초기에 수행했던 수량보다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0분의 1 세에서 20분의 1 세로 감면이 됐긴 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10분의 1, 10% 봤는데 여기에 20% 20분의 1로 감면을 했거든요. 5% 정도 이렇게 해서 5% 지세를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벼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게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엔 토지 비옥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아 토지 비옥도 하고 또 하나가 인제 풍년을 가지고 인제 거뒀잖아요. 근데 토지 비옥도는 되게 상중하 중 하만 거뒀어 기준으로. 그래서 답변 손실랑 풍요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전본 육등급이 실시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전본 6등급은 1 등급부터 이제 6 등급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해 갖고 다 이제 1 등급도 있고 2 등급도 있고 3 등급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최하층을 받았던 것이 하품인데 다 이제 뭐냐면 요렇게 등급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세금 비단이 더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20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감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갔다. 아니면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 차이는 없거나 약간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전품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양인 농민은 국가에 대해서 전조, 곡물, 부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전조는 가전법 아래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율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토지의 비척한 농장의 풍에 따라서 소출의 차이가 심하여 불합리한 적이 많았으므로 그 당시 공법이 제정됐는데 그것은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이 시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비척에 따라서 전분이 6등으로 나눠서 각각 양정적으로 달려 있고 수동이적법이죠. 그래서 이제 자를 6개로 해서 갖고 했지만 일단은 계산 결과는 똑같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이적 동세라고 해요. 이적 동세. 그 1개월당 면적은 다르지만 세금은 동일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의 풍과 따라서 9등급, 연봉 9등법에 따라서 상상이 20도와 하하년 4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하년 4도에 맞춰 가지고 조세를 징수하게 되고 이게 인제 뭐냐면 법제화된 게 영정법이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인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뿌셈이나 시민한국사 부분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뿌셈 186 페이지 펴 볼게요. 자, 결부제 공법을 보겠습니다. 자, 결부제는 이 고려 후기 때부터는 이제 토지 생산량을 의미했죠, 수확량을. 그래서 인제 결부 속파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파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가 한 움큼 쥘 수 있는 크기를 말하고 파를 10 개를 묶은 게 속이고요. 소를 10 개를 묶은 게 부고 이것을 인제 뭐냐면 100 개씩 모으는 게 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세금 징수 단위는 결부로 했기 때문에 속파가 빠지고 결과 부를 합쳐서 결부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인제부터는 예 토지 비옥도가 인제 이 결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적 동세가 되죠. 1 결당 차이가 있지만 결제 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단 1 결이면 같은 세금을 인제 부과하는 건데 이미 인제 뭐냐 1결 안에 비옥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적 동세 아래서 인제 결부제에서 고려 후기는 3 등급으로 나눴죠. 근데 이제 비옥도에도 대개 보면 하품을 받아요. 하품을 받기 때문에 상품하고 중품은 좀 없어.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조선 인제 세종 때 들어와서 공법인한테 다시 6 등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공법은 결부제를 경계하여 토지의 비옥도 6 등급으로 나눠 전분 6 등법. 그래서 이제 풍렬 기준에 따라서 인제 9 등법을 해서 연봉 9 등법을 주는 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년 농상품의 실제 수확을 상정하고 손실을 전세 부과에 경감해 준 기존의 답헌 손실법 폐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답헌 손실법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원칙상 없어지지만 실제로는 계속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전분 6 등법에 인제 1결 기준이 쭉 나오죠. 이적 동세에 따라서 인제 크기는 다르죠. 그렇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은 동일하게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분구등법인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그 1 등급에서 9 등급으로 나누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맨 하등급은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 낸도 가전법에는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20분의 1로 바뀌어.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앞에서 이제 전분 6등급에서 인제 뭐냐면 비용 그 토지의 이제 그 전품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걸 반영해서 걷기 때문에 실제는 똑같이 걷거나 더 많이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법은 원래 여러 해 동안의 토지 생산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정한 액수를 가하는 일종의 정액세포고 한화 때부터 실시됐다고 인제 아는 제도인데 이걸 이제 조선에서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인제 뭐냐면 여론조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인제 학전환을 기준으로 해서 결부제를 기준으로 한 학전환이죠. 전제 상조서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공법의 최종안을 인제 했죠.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40 년을 동안 이제 시행돼서 성종 때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포의 시행으로 전품에 따른 1개월의 실질 면적이나 전세 액수에서 생산을 증대하는 요건을 조성해서 농민의 부담을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농민 부담이 또 가속화되죠. 원래 조선 제도가 그래. 처음에는 만들어졌다가 처음 만들 때 약간 그 경감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간행이나 부가세가 또 붙고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이 원상태로 돌아가요. 예. 참 근데 이게 국룰이야 이게. 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 공법 시행 이후에도 이 문제점이 있죠. 왜 부담이 더 가속화됐나 얘기죠. 단원 담당 간호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전세 부담자들의 어떤 신분적 위치에 따라서 전세 결정되는 폐담이 있었다. 특히 이제 양반 지주의 경우에는 담당 간원이 이제 뭐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돈도 또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들이 일품 정도 가진데도 불구하고 세금할 때는 뭐 6품, 9품 이런 식으로 인제 매겨. 그래서 이제 6품 정도 매겨. 이런 식으로 인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지주대 토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준이 어 하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났죠. 그래서 이제 15 세기 말에 이르면 전품 등급과 연분이 거의 무시된 채 하한연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의 징수가 관리화됐고요. 그래도 인제 이때부터는 지세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처럼 이제 지세 비중보다는 주로 세금을 공납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공납 비중이.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반 지주다 보니까 공법이 실시해서 이제 공정에 걷는다 해도 양반 지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전분이나 연분이 다 낮아졌다.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돼요. 거기다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조 때 인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뀌었죠, 영정법으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 외에도 후에 이제 이 조선 후기 때 얘긴데 1 개월당 대도미 12두, 삼수미 2두, 결작 2두 같이 정규조 부세와 여러 가지 명목과 수송 운송비를 잡부의 일까지 가정한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거 인제 도결이라고 하죠. 세금을 이제 막 땅에다 걷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영정법이나 비총법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볼게요. 보통 건국대전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 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국대전은 20 년에 한 번씩 이 양전 사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20 년에 한 번씩 양전 사업을 제대로 못 했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심지어는 그 강무 양전조차도 전국적으로 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20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50 년, 뭐 100년 이렇게 인제 하게 돼. 그래 가지고 어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만 하고. 예. 그래서 인제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양전 사업이. 하여튼 이 양전 사업을 하면 따로 이제 토지 대장이었던 양안을 인제 만들죠. 양안이 토지 대장인데 양안의 주요 목적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 주인들에게 뭘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거다. 양안. 그런 것도 지금 기억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제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어
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시켜 준 거는 이제 나중에 인제 지계 통해서 인제 소유권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지계 이전에 인제 양안들은 주요 목적이 조세 수치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목적이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양안을 작성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이 양안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양전이 제대로 안 됐으니 소유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해.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인제 그 전품을 정할 때 기준이 됐던 자가 이제 그 주척이잖아요. 그래서 주척을 6 개를 둬 가지고 그 품격 각각 이제 1 품부터 6 품까지 자의 비율도에 따라서 자를 6 개 둬 각기 재는 방법 있죠. 이걸 수동이처법이라고 해요. 수동이처법. 예. 그래 갖고 있는데, 이게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하나의 자를 가지고 1 등급 자를 가지고 뭐냐면 계산을 하죠. 그 1 등급 자를 계산을 일단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인제 뭐냐 비율을 계산해 갖고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자를 재는 방식이 1 등급이에요. 한 개의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양척 동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동이처법에서 여기 보면 양척 동일법은 인제 뭐냐면 그 바뀌었다. 그래서 6 개의 이제 다른 양척척을 사용해요 양전을 할 때 발생하는 현실을 번잡성, 그러니까 착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등급 1 등급 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정 결부표를 작성해요. 요게 이제 2 등급에서 6 등급의 결부를 편리하게 하여 양측의 중치를 세웠다. 1 등급자를 먼저 잰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풍급에 따라서 2 등급, 3 등급은 붙여 나가는 거죠. 0 뭐 그 25 부, 뭐 25부 이렇게 해 갖고 인제 계산을 차감하는 거죠, 차감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계산을 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실시한 것이 인조 때 뭐냐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것이 호종 때예요, 호종 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토지 측량이 번거롭고 시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에 따라 그 호종은 이제 그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이제 호종은 이제 4 년대 명실상부의 단일 양정처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 아마 이게 중간에 빠졌을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수동이체법을 이제 실시해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그 양척 동일법을 인제 이렇게 그 했다가, 이것이 이제 2 개가 인제 번갈아 하니 그 번거로우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걸 이제 당일 양척법으로 해 가지고 양척 동일법으로 인제 실시됐다, 요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인조 이후부터 시범적으로 인제 그 양척 동일법하고 인제 수동이법 같이 했다가,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본질에서 인제 당일 그 양척 동일법으로 이렇게 인제 통일시켰다, 이런 내용 같아요. 이게 문맥상 그래야지 말이 맞아. 이게 요게 양척 동일법 내용이거든요. 예. 단일 양척에 비해서 기준을 해 갖고 편리를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제 건데, 요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동일해요, 요거 자를. 그래서 1 등급 당일 양측적을 기준으로 해 갖고 중절 거부를 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25 씩 감하는 방식으로 통계에 따라서 이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인제 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수중이축법, 요 내용과 여기는 양척 동일법인데, 여기는 아마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여기를 받아 가지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1 등적의 이제 단일 양측적 하나만 사용했으나 면적을 달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먼저 1 등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 등급수에 따라서 결부수를 25 부씩 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 등전은 1 결, 그다음에 6 등전은 85 부, 그다음에 3 등전 70 부, 이렇게 감하면 계산이 수동이체법의 양측 동일법이나 계산은 결과는 똑같다. 계산 방법만 이제 뭐냐면 좀 간편히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측정 방법이 면적 중심의 결부를 다르게 함으로써 전환함으로써 토지 중심의 양정 방식이 변하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수확량을 전제한 결부제 양정 방식이 토지 면적을 중심으로 한 전향화된 양정 방식 전환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에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결부의 의미가
수확량에서 토지 명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재는 방식, 양정 방식 기준에 결부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양정 방식인데 양정 방식이 예전에 수확량 기준으로 인제 했다가 이때는 인제 뭐냐 토지 면적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결부의 의미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측정 방식에 대한 의미지 결부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결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 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전 시대에 이제 토지의 양안을 이제 하죠. 그 양안은 이제 있는데 요 양안에는 전답의 구분과 소재, 토지 소유주, 위치, 전품의 등급과 모양, 결부의 수 등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게 20 년마다 시행된 게 아니라 뭐 50 년, 100 년마다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전주도 막 토지 주인도 바뀌고 뭐 그 토지의 어떤 모양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전은 법제적으로 20 년에 한 번씩 되어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작성된 양안은 3 부를 만들어서 호조, 본도, 본호배 인제 각각 했다. 호조에 한 부가 있고 그다음에 관찰사가 있는 감형에 이제 한 부가 있고 본업 자기가 속하는 구년에 한 부를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 양전 자체는 원래 대규모 사업과 사업 막대한 인력과 비용으로 소요됐고 이에 부수하여 일반 농민들의 자폐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또 양반과 토호 등 대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십 년 내지 100 년이 지나야 다시 시행되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일시 시행되지 못하고 특별한 지방만 국한되어 상내였다. 그래서 이 양안 자체가 제대로 이제 작성되지 못했죠.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있고 조선시대 때 전국적으로 실시한 양전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양전이 가진 의미가 중대하고 그 시행이 매우 어렵다. 뭐 양전 때 특별히 군전사 등 중앙의 관리를 발휘해서 이 산업을 감독 독려했고 그다음에 수용이나 실무자 항리들이 위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양전 시 부정 시 관련된 파직된 수령은 5 년이 지나서야 인제 복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엄한 처벌 규정을 있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부정부패는 계속 있었죠.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내용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토지가 항폐되면서 토지 대장이 상실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강해군 때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 양전이 계속되면서 개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숙종 때 140만 겹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입이 크게 증가되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은결이나 면세의 증가로 국가의 전세 수입은 특별히 증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이거 조선 후기 때 내용이지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뭐 진앙지라든지 숨어있는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면세지로 만들어서 면세지는 진앙지, 제전 이런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다 누구야? 그 당시 양반 지위의 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지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걷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때는 지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지세와 관련된 내용을 인제 지금까지 쭉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공납 관련된 내용이야, 공납. 자, 이 공납은 이제 그 왕씨나 간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된 농산물, 수산물, 강산물 같은 토산물들을 얘기하죠. 예. 이 공납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공납이라고 해서 조용조에서 조로 묶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요역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공납을 보시면 돼요. 요역의 기준 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잠깐 인제 요거는 따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정리하고 나서 좀 넘어가죠. 자, 공략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몇 페이지야? 318 페이지.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공납이라는 것은 요역의 범위 안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제 이 요역의 범위에 왜 들어가냐면 원래 공납은
개인의 기준에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부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이제 그 부과하면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 이제 군연에 부과되고 이 군연의 이제 수령의 주관하에 이제 사람들이 노동력을 이용해 갖고 특산물을 이제 징발한 다음에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수 주체가 그 징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고을이에요. 고을. 그래서 고을에서 노동력을 동원해 갖고 갖다 바치는 게 그 공납이기 때문에 요역의 기준에 요역의 큰 범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역의 기준이 바뀌면 공납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고 공납과 요역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후기를 이제 볼게요. 고려 후기에 이제 그 뭐냐면 공납과 요역의 기준을 보면 이게 동일하다고 했죠. 호등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호등제. 그래서 구호등제를 실시해 가지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실시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등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호에서도 뭐 인정이 있고 그다음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에서 인정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개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의 성인 남자들이 많은 거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던 것이 고려 후기 때고요. 이거는 요역과 공납하고 동일해요. 예. 근데 조선 초기 때 보면 이제 좀 달라졌는데 똑같은 호등제예요. 호등제. 근데 이제 1등급에서 9등급 나누는 게 아니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 어. 그래서 이제 5호등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조선 초기 때는 호등에서 인정이 많으면 이제 많이 착취되는 거고 인제는 점점 시간이 되면서 전기 그 토지 결수도 바뀌어요. 그래서 호등이 기준이 5등급이 나올 때 인정이 많고 적을 때 호등이 나누는 게 아니라 토지 결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호등이 넘어 토지 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이제 직접 쓸 수 있잖아. 고용해 갖고 자기가 이제 대신 보낼 수 있는 경쟁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 개정법에서 개정법으로 바뀌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요역도 그렇고 공납도 그렇고 그래요. 똑같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역이나 공납이나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 호를 기준으로 걸 때 호를 그릴 때 이제 토지 결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납이나 요역을 그만큼 더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공납이 인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전세 비중이 높았죠, 조세 비중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 비중보다는 공납 비중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납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인제 어떤 간행이 일어나냐면 방납이니 대납이니 있는 간행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심부생 같은 게 이미 이제 고려 때부터 이런 것도 있었다고 이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심부생 내용이고 조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방납과 대납이 인제 많아졌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이제 공납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고을 단위로 부과되는 게 특징이죠. 9년 단위로. 9년에서 인제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징발해 가지고 했는데 이때 노동력 징발하는 기준 자체가 호를 기준으로 해 갖고 호의 토지 결수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얘네들이 상납하면 이걸 가지고 중앙에 와 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는 공납을.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문제는 이 중앙에서 이 갖다 바치는 그 실무자끼리 이게 뭐냐면 농단이 생겼는데 예서 앞에서 경주인 얘기할 때 경주인의 역 중에 하나가 이게 방납제도 같은 거 있죠. 예, 방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갖다 바치면 이 경주인이나 거기에 인제 그 뒤에 실무자들이 이걸 이제 고을에서 올라온 그 특산물을 안 받아. 어 그 트집을 잡고 인제 내려보내요. 이걸 이제 보통 점태라고 해요. 점태. 그러니까 인제 하도 이렇게 인제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 "야 안 되겠다." 해서 경주인 이때 방납업자 역할을 이제 경주인이 방납업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인 같은 방납업자들에게나 아니면 거기에 인제 그 공납물을 저장한 창고 관리들 그들에게 인제 뭐냐면 뇌물 쓰거나 아니면 이들이 이제 대신 대납을 해 주는 거야, 대납. 그래서 이게 방납이라고 이제 바뀌는데 대납과 방납을 이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똑같이 볼게요. 이것은 방납인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점태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제 뭐야 얘들이 인제 뭐냐면 자기가 대신 이제 납부해 주겠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자신들이 방납을 해 갖고 사 와 가지고 갖다 바친 거야. 처음에는 자발적이었지만 나중에 강제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방납을 통하지 않으면 직접 갖다 바치면 점태를 당하니까 방납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자, 그리고 방납을 인제 해 갖고 대신 갖다 바치고 나서 그 비용은 고로 내려가서 계산서를 들고 와 갖고 이제 각 호마다 걷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원래 그 3을 걷어야 되는데 10을 더 걷는 거죠. 더 수수료까지 붙여 갖고 이 방납업자들이.
그래 갖고 이제 부담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는 그 KBS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그런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농민들이 뭐 수영대회가 가 가지고 갔다 인제 바쳤는데 "점퇴당했다. 거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고증이고 실제로 여기에는 요 단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방에서 걷어 가지고 갖다 바치면 이 경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나 같은 방랑업자들이 도저히 개입을 해 갖고 점퇴를 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대신 대납을 하도록 이렇게 유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연수증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그 원래 그 뭐냐면 공납물보다 더 많이 수수료 붙여 걷기 때문에 그다음 박람회 폐단이 생겼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인제 이렇게 징수를 해서 나눠 가질 때 호를 기준을 걷잖아요, 토지 결수는. 그래서 5 등급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토지 결수인지 호등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어. 요역이나 이제 공답이나 그래 갖고 인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인제는 그 호등제를 아예 폐지하고 그냥 토지 교수 통일시켰죠. 그래서 토지 기술 기준으로 해서 인제 공납을 쌀로 직접 걷게 되는 거예요, 쌀로. 예. 그리고 인제 앞에서 인제 이게 이제 대동법이잖아요. 토지 교수 때서 이제 쌀로 걷는 게. 그럼 요역의 기준도 똑같이 바꿀 수밖에 없겠죠. 요역도 인제 예전에 동원되는 체제였는데 인제는 뭐냐면 쌀로 납부하는 선물료로 바꿔 버린 거야. 왜냐하면 요역하고 공납하고 기준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역도 이제 노동력 징반에서 노동력 동원으로 이제 바뀌었다. 요거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후기까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정리해 보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공납하고 요역의 기준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요역의 한 일정을 공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고 두 번째로는 공납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점태가 이루어지는데 점태는 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요때 이루어지는 중앙에 올라갈 때. 예. 경주인 역을 담당했던 박람업자들이 이렇게 점태를 해 갖고 결국에 자기가 해 갖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납부한 기준은 그 당시 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토지 결수 인정이었다가 토지 결수로 바꾸고 이게 복잡해지니까 다시 인제 토지 결수로 통일해 갖고 조선 후기 때 이제 걷는데 이때는 이제 쌀로 걷었다. 요역도 이게 또 공납이 인제 이렇게 바뀌니까 요역의 기준도 바뀌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납의 이제 종류는 상공과 별공, 진상을 볼 수 있는데 상공은 공안 그러니까 공납에 이제 거둘 때 태조 때부터 시작된 건데 공무의 품목과 수량을 9년 단위로 해 갖고 참작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야. 예. 그걸 기록한 게 공안이야, 공안 때. 그래서 이제 공안 때 인제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걷고 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9 년에 부과하면 가오당 그걸 아까 이제 5 호등제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상공과 벌공 진상을 인제 납부해야 되는데 상공은 수시로 걷는 거고 그다음 벌공은 상공은 정기적으로 걷는 거고 수시는 이제 뭐냐면 걷는 것이 벌공이죠. 진상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국왕과 군중에 필요한 물품들을 걷는 거야. 이건 주로 식재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는 냉동 기술 같은 걸 발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식품이 썩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제일 부담이 컸어. 운반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인제 뭔가 빌런 같은 사람들을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 이게. 네. 자 그럼 공납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 공안은 규정된 그 공무의 종류의 양은 일단 한번 정해지면 이게 조정하기 어려워. 특히 연산군 때 공안을 더 늘렸어요. 공안의 규모를 늘려 가지고 공납물을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연산군 때 공안을 한번 더 수정해 갖고 공납물을 늘려 놨어. 근데 나중에 중종반정 이후에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미 한번 늘려 놓은 그 공안의 그 물품들은 줄이지 못해. 다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정부가 9 년에 생산되지 않는 곡물을 배정하기도 했다.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런 문제점. 그래서 한 번 정해진 공납물을 줄어들지 않고 생산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특산물을 인제 생산되지 않은 지역에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부과되지 않은 생산물을 이제 생산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 와야 돼.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공문을 거두는 과정에서 벌어진 관리의 비리와 개입이 운반이 어려웠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하는 공주인, 공주인은 경주인이죠. 경주인, 경주인, 경절이 같은 사람들 있죠. 경주인 역을 이제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공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납이죠. 공납을 자기가 이제 가서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방납업자로 바뀌어요. 얘네들이 개입을 해 갖고 나중에 방납, 대납 역을 이제 경주인 역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직접 이제 뭐냐면 갖다 바치는 걸 막고 자기를 통해서만 받도록 한 거죠. 이 방납이나 대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자 요게 이제 다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생산되지 않는 곡물 배정될 경우에 수령은 9년 이내 쌀이나 면포를 징수해 해당 곡물을 생산 지역에 직접 싸서 납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경주인 같은 이제 그런 상인들이 바뀌었는데 그걸 대납 또는 방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납은 이제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방납은 억지로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바뀌었다고 해요. 방납으로. 예.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이제 포셈에서는 이걸 상당히 의미를 뒀죠. 피해는 많았지만 나름대로 상품화폐 경제의 유통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도 있고 자 여기 상인들이라는 건데 원래 경주인 역은 경절이라는 아전들이 담당했는데 고가로 매매를 하면서 이때 인제 뭐냐면 관리들이 사들이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 고관들이 인제 뭐냐 직접 자기가 요 역을 다 대변한 할 건 아니겠죠. 그걸 상인들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주로 인제 이렇게 방납업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경주인 역을 이제 상인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 등장을 인제 보면 백성의 의사상관 없이 박람업자와 관리들이 결탁하면서 공문을 미리 중앙관청에 납부하고 지방 군현민에게 높은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대납은 자발적이지만 박납은 강제로 한 거다. 자 만약에 박납을 하지 않고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죠. 그 중앙의 관청의 설이나 노비들이 박람업자 연계해서 지방 군현에 상납하는 곡물 수납을 거부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납업자 에게 했다. 예전에 경준역을 샀던 상인들이 그걸 이제 박납업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민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 인제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 시장이 형성되잖아. 굳이 뭐냐면 자기가 인제 와 가지고 그 물품을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뭐냐면 대안이 다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사대동이나 그다음에 그 사대동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곡물가을 미국 형태로 이제 수치하는 박람회 되는 간행들인데 이게 인제 사대동이라는 거는 민간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대동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그걸 주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또 공납을 쌀로 받자라는 논의가 이미 이제 16 세기 때부터 와요. 예를 들어 조광조, 조식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대공 수미법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수미법과 쌀로 받던 수미법과 사대동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이 사대동과 반대동은 이제 뭐냐면 반대동이 있는데 반대동은 상공만 이제 쌀로 받자 논의야. 그래서 이 수미법, 사대동, 반대동이 합쳐져서 논의해 갖고 실시된 게 대동법인데 이 대동법이 인제 100년 동안 실시됐죠. 예 이런 것들. 그 대동법이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이제 있다. 이게 인제 배경이죠. 예. 상품화폐 경제로 발달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굳이 공납을 받을 필요 없고 시장에서 인제 뭐냐면 사 가지고 공인들이 사 갖고 대납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대동법이었다는 거. 요런 것들 이제 해 가지고 공납에서 이 대동법으로 이제 바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제 한국사 통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유 많죠. 이 읽으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좀 보고 오늘은 이제 여기만 읽을게요. 이 경기도 그 한국 통론만 읽고 관련된 이제 내용들 후생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읽어 보겠습니다. 보면 자 공무는 왕실과 간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되는 공산물, 수산물, 강산물 같은 각종 토산물을 말했다. 자 이 공무는 종류와 액수를 9년단에 부과했고 각 9년에는 다시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켰다. 그 농민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제공하는데 이때 이제 부과된 기준이 호르 기준으로 했는데 처음에 정이었다가 토지 결수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인제 호가 홍해 정에서 개정법에서 개정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중적이니까 호하고 이제 토지 결수가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대동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부담은 전조보다 훨씬 무거워 농민들이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 또 헌물료 징수 보관하고 운송하는 까닭에 운영상의 폐단이 생겼고 이 때문에 방납이 성행했고 그래서 이제 방납 배경 관련된 내용 앞에서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법들이 등장하고 결국 대동법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푸셈해서 한번 찾아 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